저희 집은 늘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지요. 부모님은 사이가 정말 좋으셔서 자식들인 저희까지 늘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은 3남매였는데 언니 하나에 남동생 하나 저는 가운데였고 셋이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언니는 듬직하고 야무졌고 남동생은 애교 많고 귀여운 막내였죠. 부모님께서는 우리 3남매를 늘 아끼고 존중해 주셨고 특히 아버지는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다녀간 뒤면 꼭 그렇게 말하곤 했죠. 너희 아버지 정말 다정하시다. 사실 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랑 원래 다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요. 말투가 늘 부드럽고 농담을 곧잘 하시고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려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마음이 넉넉하고 유쾌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괜히 웃음도 많고 또 괜히 사람 마음 편하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었죠. 친구들이 저희 집에 한 번만 와 보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 진짜 좋다. 엄마가 아니라 이모 같아. 어릴 때 저희 집엔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거든요. 그럼 엄마는 꼭 뭔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부엌에서 뚝딱뚝딱. 뭐가 그리 바쁜가 싶었는데 잠시 후엔 식탁 위에 수박화채며 감자전이며 라면이 한솥 끓여져 있곤 했죠. 어느 날은 친구 넷이 갑자기 우리 집에 몰려온 날이 있었어요. 비도 추적추적 오던 날이라 애들 옷이 다 젖어 있었는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건을 꺼내주고 얘들아, 이리 들어와. 발부터 닦고 자. 여기 수건. 하시면서 자기 자식처럼 챙기셨어요. 그러곤 주방으로 들어가서 이럴 땐 따끈한 부침개가 최고야. 하시며 파전을 부쳐주셨죠. 파 기름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데 친구 중 하나가 그랬어요. 야, 나 진짜 이 집으로 입양되고 싶다.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고요. 엄마는 가만히 있어도 따뜻한 기운이 도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했어요.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보다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며 노는 시간이 훨씬 즐거웠습니다. 저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오는 법이 없었어요. 늘 골목 어귀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고 있었죠. 특히 봄이 되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엔 집 가는 길에 있는 분식집 앞을 그냥 못 지나쳤어요. 떡볶이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야, 10분만 먹고 가자. 우리 떡꼬치 하나씩만 먹고 헤어지자. 이런 말이 오가면 순식간에 4~5명이 우르르 앉아 있었어요. 공부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책 펴면 한 장 넘기기도 전에 하품 나오고 국어 문제집 푸는데 왜 이렇게 글이 많은지 읽다 보면 어느새 손엔 펜 대신 젤리 포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시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학 문제 3번이 아니라 내일 입고 나갈 티셔츠가 어떤 건가였고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웠는지보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오늘 떡볶이를 얼마나 맵게 했는지가 더 중요했죠. 저는 예쁜 옷을 정말 좋아했어요. 몸매가 좋은 편이라 특별한 옷이 아니어도 제가 입으면 옷맵시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새 옷이 나왔다 하면 꼭 입어보고 싶고 메이커 신상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서 입는 편이었죠. 교복 안에도 레이어드를 살짝 해보거나 사복을 입는 날이면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 가서 옷으로 빠지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 시절엔 놀 줄 아는 애, 센스 있는 애라는 말이 지금보다 더 의미가 컸어요. 공부 잘하는 애보다 옷 잘 입고 분위기 있는 애가 더 주목받을 때도 있었고요. 제 목소리가 좀 낮고 말투도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애들이랑 그냥 얘기만 해도 괜히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는 분위기가 좀 섹시한 스타일이야. 하는 말을 자주 듣곤 했죠. 특별히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제 몸매와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 덕분인지 중학교 시절엔 주목받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수학여행 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죠. 전국의 학교들이 한데 모이는 명소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학생들이 두 줄로 줄을 맞춰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저 멀리서 들리는 휘파람 소리 처음엔 그냥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 가까워졌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저를 보고 환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야, 저기 봐. 진짜 예쁜데? 이런 말들이 들려오고 어떤 아이는 웃으면서
제 손에 쪽지를 슬쩍 쥐어주더라고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동하다 보니 1명, 2명, 그렇게 몇 명이 쪽지를 건네줬고, 저는 그걸 받으며 혼자 피식 웃기도 했죠.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의 짜릿한 기분이란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것도 기분 좋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환호를 받으니 뭔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조용히 가방을 열어보니 손에 쥐어준 쪽지들이 몇 장 들어있었어요. 누구는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었고, 누구는 이름과 주소를 적었고, 그냥 오늘 널 보고 심장이 두근거렸어 라는 글과 함께 펜팔하자며 주소가 적혀 있는 것도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괜히 티내봤자 시끄럽고, 사실 그런 걸 자랑하듯 말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나 혼자만의 작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저라는 사람은 어쩌면 조금 이른 감성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너무 앞서 나가진 않았어요. 항상 집에서 받는 따뜻한 사랑과 안정감이 있어서였을까요? 그 속에서 저는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표현하면서 살았고, 그 모습들이 남들 눈에 조금 더 인상 깊게 비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수학여행의 작은 쪽지 몇 장이 아직도 제 기억에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 이유는 그때의 환호나 휘파람 때문이 아니라 제가 나답게 살아가던 한 시절을 누군가가 반짝반짝 바라봐 줬다는 느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절 참 좋았지요. 그런데 같은 동네의 오빠가 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오빠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해서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여자들에게 꽤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 오빠는 저보다 2살 위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 오빠는 고3이었고 우린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하곤 했죠. 처음엔 단순히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냥 같은 동네 사니까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하고 가끔 날씨 얘기나 학교 얘기를 한두 마디씩 주고받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 길에 정류장에서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가? 집에요, 왜요? 심심한데 드라이브나 할래?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빠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서 괜히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게 됐죠. 헬멧을 쓰고 팔을 오빠 허리에 조심스레 얹자 바람이 확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금세 그 바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빠는 동네를 한 바퀴 크게 돌더니 일시 외곽 쪽에 있는 강가로 향했어요. 해가 질 무렵이라 노을이 퍼져 있었고 강물에 비친 햇살이 반짝거렸죠. 강가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우린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먹었어요. 이런 데 오면 라면이 제일 맛있지. 네, 진짜 맛있네요. 오빠는 말이 많진 않았지만 필요한 말을 꼭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좀 특별했어. 특별해요? 응, 그냥 눈에 띄었어. 뭔가 자유롭고 웃는 것도 예쁘고. 그 말 한마디에 컵라면 맛이 안 느껴졌어요. 부끄러워서 강물만 한참 바라봤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학교 끝나고 오빠가 저녁 시간쯤 오토바이 타고 와선 바람 좀 쐬자 하고 데려가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에 같이 걸어가며 젖은 머리 정리해주던 기억도 있어요. 오빠는 제가 메이커 신상 옷 입고 나타나면 역시 너는 그런 거 딱 소화한다니까. 이런 말로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야경 명소에 갔었죠. 오빠가 오토바이 타고 데려다 주며 여기 야경 끝내줘. 넌 꼭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에 괜히 심장이 뛰고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날 야경을 보며 처음 손을 잡았죠. 말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된 첫 연애였어요. 서툴지만 진심이었고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던 시간들이었죠. 오빠는 저에게 첫사랑이었고 저는 오빠에게 어쩌면 따뜻한 휴식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오빠가 데리러 왔어요. 오늘 내 생각이 계속 났어.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보고 있으니까 좋다. 그런 말이 좋았어요. 가끔은 싸우기도 했어요. 제가 괜히 심통 부리고 연락 안 하고 그러면 오빠는 말없이 기다려줬죠.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 그런 식이었어요. 그 시절, 우리는 참 예쁘게 사랑했어요. 크게 무언가를 약속하진 않았지만 매일이 기대되고 매일이 설렘이었던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오토바이의 진동, 손을 잡았던 따뜻함, 해질 무렵 강가의 노을빛,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오빠와의 데이트는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은 오빠가 도시 외곽의 작은 놀이공원에 데려가줬어요. 큰 규모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하늘도 맑고 햇살도 따뜻했죠. 회전목마 앞에서 오빠가 말했어요. 이런 거 좋아해? 응, 어릴 땐 자주 탔어요. 우리는 함께 회전목마를 탔고 웃으면서 어릴 적 얘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엔 범퍼카를 탔는데 오빠가 일부러 제 차를 따라다니며 계속 박았어요. 왜 자꾸 따라와요? 몰라. 내 반응이 재밌어. 둘 다 어린아이처럼 웃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놀이공원 안 작은 카페에서 쉬면서 오빠가 제 손을 슬쩍 잡았어요. 이런 하루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요, 너무 좋아요. 돌아오는 길엔 오빠가 조용한 도로를 따라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뒤에서 바람 맞으며 살짝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죠. 또 어떤 날은 학교 끝나고 오빠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나눠 먹었는데 계란말이도 김밥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맛은 좋았어요. 요리는 처음 해봤어. 진짜요? 근데 맛있어요. 그 말에 오빠는 귀까지 빨개지며 웃었어요. 때론 별것 아닌 하루가 오빠와 함께 일 때는 특별했어요. 도시의 불빛 아래 함께 걷던 길, 공원 벤치에 앉아 나눈 대화, 마주보며 웃던 눈빛까지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가 저와 오빠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였고 반에서도 말수는 적지만 분위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는 애였어요. 공부는 중간 정도였지만 특유의 눈빛과 말투로 친구들을 주눅 들게 만들었고 아이들 대부분은 그 친구 눈치를 봤죠. 사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저를 은근히 견제해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언니, 오빠와만 살고 있었고 그 형제들도 늘 일에 쫓기듯 살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었고 두 분 다 늘 저를 아끼고 챙겨주셨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그 친구가 오랜 시간 짝사랑하던 오빠는 바로 제가 사귀고 있는 오빠였고 저와의 관계를 알게 됐을 때 그 아이는 무너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친구는 어느 날 오빠에게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빠가 정중히 거절했고 그 충격에 집을 나가버렸대요. 밤늦게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 집 언니와 오빠가 동네를 다 뒤지며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점심쯤 선배 언니네 집에서 자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친구가 저와 오빠가 오토바이 타고 함께 돌아다니는 걸 봤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먼저 좋아했는데 예쁜 외모로 내가 오빠를 유혹해 뺏어갔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반에서 목소리가 센 편이었고 또 은근히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말한 내용은 곧 사실처럼 번졌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툭 하고 어깨를 치고 가고 제가 말이라도 하면 뒷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급식 시간에도 제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체육 시간에도 쟤랑은 짝하기 싫어. 라고 대놓고 말했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교실 안에서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친구는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을 쥐락펴락했어요. 지가 예쁜 거 이용해서 뺏었대. 쟤 원래 좀 그런 애였잖아. 이런 말들이 은근하게 퍼졌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점점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죠. 반 아이들의 3분의 2는 그 친구 말을 믿었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조용히 제 편이 되어줬지만 대부분은 그 친구 눈치를 보느라 침묵했고 말이 적은 아이들이라 티가 나지 않았어요.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고 저는 혼자인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유일한 위로였죠. 하루는 오빠가 말했어요. 요즘 너 많이 말이 없더라.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서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졌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빠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괜찮아,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 후로 오빠는 더 자주 절 데리러 왔고, 학교가 끝나면 오토바이 타고, 시 외곽 드라이브도 가고, 작은 편의점 앞에 앉아 컵라면 먹으며 웃기도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외톨이가 됐지만, 오빠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따뜻했어요. 그 친구는 결국 자신이 견뎌온 상처와 열등감을 제게 투사해서 분노로 쏟아낸 거였어요. 울기도 많이 하였고, 그 오빠에게 헤어지자고 말도 해보았지만, 오빠는 말했어요. 내가 해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그 말이 그때는 참 의지가 됐지만 해결한다던 오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와 직접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눈치 보며 더 움츠러들게 됐죠. 오빠는 변함없이 데리러 오고 웃어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외면한 채 우리 둘만의 시간에 집중했죠. 그 사이 저는 무너졌습니다. 왕따로 지낸 교실 생활은 점점 더 힘들었고 친구들의 싸늘한 시선은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어요. 무엇보다도 오빠의 무책임한 태도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 시절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공부는커녕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빠와의 미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오빠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반면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대학 진학도 미래도 계획된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 간극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저는 오빠와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벅차게 느껴졌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걸 그 시절 저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이른 여름 저는 오빠에게 이별을 말했어요. 오빠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그래,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그 목소리, 그 표정 아직도 기억나요. 눈물은 없었지만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남몰래 교문 앞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모두가 꽃다발을 안고 사진을 찍을 때 저는 내내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어요. 나는 이제 뭘 하지? 언니는 4년제 국립대에 다니고 있고 남동생도 공부를 잘하니 명문대에 갈 것이고 저만 대학 문턱도 못 가요. 수능 성적이 처참했거든요. 사실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으니까요. 그 힘겨움 속에 대학은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엄마는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학교는 가기 싫어요. 그냥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친구분이 브랜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딱히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저를 한번 해볼래? 하며 가볍게 불러주셨죠. 처음엔 그냥 옷만 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은 생각보다 더 분주하고 복잡했어요. 진열도 신경 써야 하고 손님 응대도 능숙해야 했고 브랜드 옷 특성상 매치 센스도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늘 긴장했고 잘못 계산하거나 바코드를 못 찾아서 식은땀이 줄줄 났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손님이 옷을 들고 망설이고 있길래 용기를 내서 다가가 봤어요. 저기요. 혹시 이 셔츠에 이런 팬츠 매치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 이 조합 찾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손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 그래? 그럼 한번 입어볼게. 하셨어요. 그리고 피팅룸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왔죠. 괜찮다. 이걸로 할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도움이 됐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 뒤로도 손님에게 어울리는 옷 색감이나 라인 추천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20대, 30대 손님들은 요즘 이런 코디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셨어요. 사실 배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전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이 저더러 너 옷 잘 입는다는 말도 자주 했었죠. 제 센스를 이제야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사장님은 어느 날 매장 마감 후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하셨어요. 현아야, 너 들어오고 나서 단골 손님들 반응이 달라졌어. 이번 달 매출도 내가 크게 기여한 거 알아? 그 말이 어찌나 뿌듯하던지 혼자 원룸에서 그 말을 되새기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일은 고됐어요. 서 있는 시간도 길고 손님들 중엔 까다로운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손님이 옷을 입고 만족해하며 거울을 볼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보람찼어요. 잘 어울리세요. 완전 달라 보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손님 얼굴이 밝아질 때 저도 같이 환해졌어요. 혼자서 밥을 챙겨 먹고 월세 날짜 맞춰 체크하고 밤이면 혼자 라면 끓이며 하루를 돌아보는 삶 누가 보면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첫 월급을 받던 날 계좌에 찍힌 금액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돈으로 엄마께 작은 지갑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카드를 꺼내면 생각나게 하고 싶었어요. 아빠에게는 셔츠와 넥타이를 보내드렸고 한우 선물 세트도 보내드렸어요. 엄마, 아빠, 나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요,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엄마가 큰맘 먹고 좋은 원룸 보증금을 해주셨어요. 월세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신축 원룸, 깔끔한 인테리어, 햇살 잘 드는 창가, 거기에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설렘까지 이사 오던 날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며칠을 못 갔어요. 혼자 사는 나만의 공간은 작고 따뜻했지만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늦은 밤일 끝나고 돌아와 라면을 끓여 혼자 먹는 그 느낌, 누군가 밥은 먹었어. 한마디만 해줘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나를 나눌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이 조용한 방에 들어와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는 그 순간마다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가끔은 괜히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기도 했어요. 그래야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혼자 산다는 건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같이 따라오는 거구나. 밥도, 빨래도, 병도, 감정도 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 그 외로움은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낸 지 1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길에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 하나 집어 들고 계산줄에 서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혹시 너? 고개를 돌리는 순간 거기 오빠가 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전 우유를 든 채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오빠를 보는데 심장이 요동쳤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느낌이었죠. 그 사람의 야윈 얼굴에 왜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더 끌렸고 남자로서의 매력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편의점 옆 벤치에 앉았어요. 오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오랜만이다. 얼굴 보니까 진짜 꿈 같다. 그동안 너 괜찮았어? 진짜 어떻게 지냈는지 매일 궁금했어. 나는 솔직히 잘 지내지 못했어. 너 있는다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 밤마다 내 생각이 나더라. 이상하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밤인데 그냥 내가 보고 싶더라. 내가 좋아하던 우유 있잖아. 그거 마실 때마다 생각나. 우리 그때 공원에서 한참 웃으면서 마셨던 거 기억나? 하루는 퇴근길에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 내가 지나가진 않을까 싶어서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런 날이 계속되더라. 내가 바보였어. 자존심이 뭐라고. 그렇게 놓을 걸 그냥 미안해 한마디면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너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 남자답지 못하게. 근데 울고 나면 또 내가 더 그리워지더라. 회사 그만뒀어. 내가 없으니까 일도 재미없더라. 진짜로. 오늘 여기 온 것도 사실은 우연 아니야. 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온 거야. 편의점 근처면 언젠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냥 계속 왔어. 나 야윈 거 알아. 너 놀랐지? 안 먹고 안 자고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더라. 너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얼굴로 나타나서 미안하다. 근데 나 너 없으면 안 되겠더라. 그냥 안 돼.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럴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너였어. 너랑 걷던 길, 너랑 나눴던 말, 내가 웃던 얼굴, 그게 자꾸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 너한테 다시 다가가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자격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너랑 걷고 싶어. 예전처럼 나는 아직 너 좋아해. 많이. 이렇게 말하면 부담일까봐 망설였는데 오늘 널 보니까 더는 못 참겠더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빠, 나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오빠 얼굴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 이상했어. 예전 생각도 나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 근데도 그때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를 내가 잘 아니까 현실이 무섭더라. 그때는 오빠가 나한테 너무 전부 같았고 그래서 더 겁났어. 홀어머니의 외아들이고 앞날도 불안해 보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런 오빠를 다시 만나면 그때처럼 나만 좋아서 또 무너지게 될까봐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줘 생각해보고 싶어 지금. 이 마음이 그냥 반가움인지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진 건지 모르겠어 오빠.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겁나 다시 내 손 잡았다 놓치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려워. 근데 오늘 너 못 봤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었을 거야. 이렇게라도 널 만나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진심으로 다시 너한테 오고 싶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 줘.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지금부터라도 보여줄게.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말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적어도 너 하나는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있어. 내가 생각할 시간 필요하면 기다릴게. 근데 꼭 기억해줘.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다는 거. 고마워 오빠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진심인 거 느껴져.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은 거야. 생각해볼게 진짜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오빠가 너무 좋았어요. 편의점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던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괜히 편의점 앞을 몇 번씩 서성이기도 했고 오빠한테 연락이 오면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오빠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어 라는 오빠의 말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뭔가 정해진 건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고 오빠와 나는 다시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도 하면서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이러면 안 되지 싶었지만 그 마음은 한 번 흐르기 시작한 물처럼 멈출 수 없었어요. 오빠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지금도 너 좋아해. 그때보다 더.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제 눈빛이 오빠에게 다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오빠는 종종 제 숙소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문 앞에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돌아가던 오빠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쉬었다가 가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서로 말없이 마주 앉아 있다가 오빠가 아주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처음이 되었습니다. 서툴렀고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정말 아끼고 있다는 마음 하나로 온전히 마음을 나눴어요. 그건 단지 몸이 닿은 밤이 아니라 마음이 닿은 순간이었어요. 저에게 오빠는 첫사랑이었고 그날은 제 인생의 첫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한 뒤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함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퇴근 후 간단히 밥을 먹고 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날이 추워지면서 오빠는 택시비 아끼자며 슬그머니 제 오피스텔에 머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너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잖아. 나도 혼자 집 가기 싫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말릴 이유가 없었어요. 마치 신혼처럼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던 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퇴근 후 작은 오피스텔 문을 열면 왔다 하고 안아주는 그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로에게 푹 안겨 하루의 피로를 녹이던 시간이었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 나한테 와서 기대. 서로 토닥이며 쓰다듬어주는 손길.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휴일 아침이면 늦잠을 자는 게 낙이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오빠야, 일어나 너무 늦잠 자. 조금만 더 너 품에서 자고 싶어. 그 말에 푸 웃음이 터졌고 이불 안에서 다시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죠. 세탁기 돌리는 것도 데이트였어요. 오피스텔 세탁기가 오래돼서 돌릴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마저 우리에겐 배경음악이었어요. 너 세탁물은 색깔별로 나눠야지. 그래서 빨간 티셔츠가 분홍이 됐구나. 툭툭 장난치고 서로 뒤쫓아다니며 작은 공간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빠는 가끔 멋진 어른인 척했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할게. 그러곤 소스는 바닥에 쏟고 설거지는 더 엉망이었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내 생일날 오빠는 퇴근하자마자 오피스텔 안을 풍선이랑 초코 케이크로 꾸며놨어요. 작년엔 가족 없이 처음 맞은 생일이라 혼자서 참 허전했는데 올해는 오빠가 직접 축하 노래를 불러줬죠. 노래는 짧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괜히 눈물이 났어요. 너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어줘서 더 고마워.
오빠의 그 말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이었어요. 정말 마음 깊이 따뜻했습니다. 어떤 날은 퇴근 후 오빠가 사온 치킨 상자를 같이 열며 오늘은 상사한테 혼났어. 같은 투덜거림을 듣고 저는 그래도 치킨 사왔네? 그건 잘했네라며 웃고 그런 게 좋았습니다. 작고 어수선한 오피스텔 안에서도 우린 서로에게 가장 편한 공간이었고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눈 마주치며 웃게 되는 사이 날이 추워 밖에 나가기 싫을 땐 데이트를 방 안에서 했습니다. 비디오를 켜놓고 영화보다 서로 눈만 마주치면 야 오빠야 영화 집중 좀 해. 너 눈이 더 재밌는데 어떡해. 농담 섞인 속삭임이 오갔고 결국 영화는 끝까지 보지 못한 채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곤 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닥에서 덮은 이불을 정리하고 오빠는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왠지 어른 같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죠. 넥타이 삐뚤어졌어. 잠깐만 제가 다가가 넥타이를 다시 매주면 오빠는 늘 그랬습니다. 이래서 내가 여기서 안 나가는 거야. 여긴 집보다 더 집 같아. 좁은 주방에서 우리는 부딪히며 요리를 했습니다. 비켜. 내가 볶을게요. 아니야. 당신은 설거지 담당이야. 그럼 당신은 내 마음 담당해. 그러고는 부엌에서 끌어안고 웃었습니다. 이불 하나, 베개 2개 함께 누운 작은 침대에서 서로의 하루를 듣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언제부턴가 그 품이 가장 편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휴일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 뭐 먹을래? 당신 얼굴요 엉뚱한 말에 배를 잡고 웃다 슬리퍼 끌고 나가 사온 두유랑 바나나. 그걸로 행복해하던 그 사람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밤 둘 다 잠이 오지 않아. 우리 라면 먹을까? 이 시간에 근데 맛있겠다. 끓는 냄비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며 장난치다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고 그 속에 진심을 섞었습니다. 너랑 사는 상상 요즘 자주 해. 진짜 나도야. 너 없는 하루는 상상 안 돼. 그 밤 라면보다 뜨거운 대화가 오고 갔고 우린 그걸 사랑의 라면이라 불렀습니다. 가끔은 장난처럼 신혼놀이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뭐예요? 설거지하고 물어보세요. 서로에게 여보, 자기야라고 부르다 피식 웃고 창문 열어 빨래를 널고 방 안가득 웃음이 번졌습니다. 소파도 없이 바닥에 앉아 영화를 보다 지루하면 서로를 보며 키득거리던 밤 과자 봉지를 반쯤 먹고 서로 손등에 묻은 소금을 핥아내던 장난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쯤 흘렀을 무렵부터 제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잦은 피로, 예민해진 입맛, 그리고 미뤄지는 생리 설마 했어요. 혹시나 했지만 아니길 바랬죠. 그러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전 임신이었어요. 한참 동안 검사지를 쥔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은 뛰는데 눈물만 흘렀어요. 그날 밤 오빠에게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빠는 말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우리 아이잖아.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진심이야. 그 말에 마음이 놓였지만 막상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아빠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 어려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모님은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했어요. 넌 이제 아이 엄마니까 더 단단해져야 해. 아빠는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저는 21살의 뱃속의 아이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은 작고 조촐했지만 오빠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부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살게 된 곳은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단지였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오빠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저희 셋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욕실 타일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나중엔 우리도 새 아파트 갈 수 있어.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밥을 해주시고 빨래도 함께 도와주시며 아직 서툰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려 애쓰셨죠. 밤이 되면 작은 방 안에서 오빠와 나란히 누워 하루 종일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벅차게 행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세상이 우리 둘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좁은 집도, 오래된 벽지도, 삐걱거리는 마루도 그저 웃음이 나는 풍경이었죠. 오빠는 퇴근하고 오면 제가 입덧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걸 걱정하며 직접 시장에서 과일을 사 오거나 죽을 끓여주겠다고 냄비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곤 했어요. 서툰 솜씨로 끓인 야채죽, 당근이 너무 커서 씹히는 맛이 이상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먹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입덧 심한 와중에 이거라도 먹어. 안 먹으면 아기 굶는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매일같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조용히 쉬시고 저희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등을 맞대고 누워 하루를 나누곤 했죠. 오빠는 꼭 제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얘는 누구 닮았을까? 너 닮았으면 좋겠다. 예쁘게. 그 말에 웃으면서도 저는 오빠의 손을 살짝 꼭 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손을 잘 잡지 않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 날도 있었죠. 창문을 열어놓고 별을 함께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던 밤. 세상에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그 순간만큼은 전부를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빠는 종종 저를 보고 말했어요.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예쁜 아내랑 우리 아기까지. 그럴 때면 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조용히 파도가 일었습니다. 부족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위로받고 한 줌의 사랑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시간. 그건 분명 결혼이라는 이름 안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요. 비록 돈은 없고 미래는 막막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오빠는 항상 말했죠. 너 없으면 안 돼. 진짜로 너무 사랑해. 그 말이 과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불 덮고 손잡고 잠드는 그 밤들, 오빠가 제 이마에 살짝 입 맞추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신혼생활 몇 달간의 추억입니다. 입덧은 생각보다 더 심했습니다. 냄새 하나에도 토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 일쑤였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께선 손수죽을 끓여주시고 방 안 공기를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과는 별개로 저는 점점 우울해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불편한 구조, 그리고 작은 공간을 세 사람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 처음엔 불편해도 곧 익숙해지겠지 싶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입덧이 심해질수록 숨쉴 공간 하나 없는 집안이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5달 넘게 밀려 있었습니다. 카드값은 쌓여가고 출산을 앞둔 저는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친정에 손 벌리는 일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어릴 적 저는 넓은 거실이 있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필요한 옷이 있으면 사 입고 친구들과 외식을 하며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방 안에서도 창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잠깐이라도 앉아 쉴 틈이 없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냄새나는 하수구를 피해 청소를 하고 입덧에 시달리며 겨우 죽 한 숟갈 뜨는 하루하루.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랑이면 다 괜찮다는 말이 참으로 순진한 말이었다는 거려. 결국 저는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처자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밤중에도 일어나 아이를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씻으며 제 몸을 챙겨주셨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남편과 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왜 집에 늦게 들어왔어? 애기 기저귀 좀 한 번 갈아주면 안 돼? 남편은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고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만으로 견디기엔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밤중에 젖을 먹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삶이 과연 옳았을까. 하지만 곧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오빠는 여전히 고단한 얼굴로 퇴근해 왔고,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이란 게 때로는 견디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육아와 시어머니의 시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는 마음까지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그렇게 몇 달 가까이 수입 한 푼 없는 상태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힘든 시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고 그 길로 바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보수는 이전보다 훨씬 나았고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새로 시작한 일은 몸을 쓰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집에만 오면 그저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밥도 먹기 싫다. 아기 잠깐만 봐달라고 하면 나 너무 피곤해.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전 이미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는데 그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와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고립감에 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가끔 친정엄마와 언니가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니는 대학 다니느라 바빴지만 틈틈이 아기 봐주며 말도 걸어주고 맛있는 빵이며 따뜻한 국을 끓여주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지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머니에 살짝 용돈도 쥐어주셨어요. 그 순간들만큼은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로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제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그 고단한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전 폭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두세 그릇씩 먹고 아기가 잠든 밤이면 몰래 라면을 끓여 먹고 과자며 빵이며 손 가는 대로 먹고는 소파에 기대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 아기에게 이런 엄마가 되어도 되는 걸까? 거울을 보면 눈 아래 다크서클은 내려앉고 늘어진 체형의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그 사랑마저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나무라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묻진 않았습니다.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조차 듣고 싶었던 하루들이었지요. 그래도 아기의 웃음에 엄마와 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겨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기에 어딘가 다시 따뜻해질 날이 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좁은 집 남편은 매일 고된 일에 지쳐 집에 돌아왔고 전 아기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에 모든 힘을 써야 했죠.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여유가 없었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결국엔 말다툼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등을 보며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수없이 속으로 울었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그 눈물이 제 발걸음을 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25이었습니다. 3살 된 아들을 품에 안고 밤늦은 시간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보던 제게 한밤중에 수십 통을 걸어댔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날 찾아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못 살겠으면 아들은 두고 가 제발. 아들은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가.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세상을 몰랐고 사랑을 지키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 사람에 대한 애증이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원망했고 지켜주고 싶었지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혼의 조건은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주실
테니 아이는 남기고 나가라는 말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두고 돌아서는 길. 제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엔 잠깐 다투고 나왔다고 둘러댔고 친구들에겐 잘 지낸다는 거짓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좁은 고시원 방 한켠에서 혼자 엎드려 울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선명합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그 시간이면 밥은 잘 먹었을까? 오늘은 울지 않았을까? 온종일 아이 걱정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옆에 있었어도 그 아이에게 웃는 엄마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린 엄마였고 너무 미숙한 아내였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했습니다. 유아복 브랜드 매장에서 일한 지 몇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매장을 관리하며 손님 응대부터 정리, 계산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이 옷을 고르러 오는 부모님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색감과 스타일을 매칭해드리는 그 시간이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믿고 매장을 맡겨주셨고 매출도 꾸준히 잘 나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무렵 매장에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맑고 옷차림도 단정한 말 그대로 깔끔한 인상이었죠. 조카 돌 선물이 필요한데요. 요즘 유행하는 건 뭐예요? 저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친절히 응대해 드렸습니다. 아이의 성별과 체형, 날씨까지 고려해서 어울릴 만한 옷을 추천드렸고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센스 있으시네요. 조카보다 옷 고르는 제가 더 신났어요. 그렇게 첫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그분은 그 주 주말 또 매장에 오셨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골라준 옷, 다른 색상도 있나요? 다른 조카한테도 선물하고 싶어서요. 그땐 그냥 좋은 손님이시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오셨고 한 달 사이 5번 넘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문 앞에서 그분이 조용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조카는 핑계였어요. 그냥 여기 오는 게 좋더라고요. 직접 뵙고 말도 하고 웃는 얼굴도 보고 그게 좋았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분은 미혼이었고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었겠죠. 조용히 미소를 지은 채 저는 말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지금은 혼자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전 그냥 부담 없이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요. 혹시 괜찮다면 커피 한 잔 정도는 어때요? 그 말이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외로운 사람의 마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제 감정도 제 삶도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고 그날 이후로는 한동안 매장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달 뒤 작은 선물과 짧은 쪽지가 매장 데스크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고 따뜻해 보이셨어요.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잘 지내세요. 그 선물은 작고 고운 손거울 하나였어요. 포장지도 예뻤고 메모도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매장 뒤편 의자에 잠시 앉아 한참을 그 손거울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쁘다고 느끼고 좋아해주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던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아직 누구를 새롭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인연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제 감정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구나 하는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손거울을 보며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된 건 제가 손거울을 받고 몇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매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전히 바쁘시네요.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놀라 돌아보니 한동안 보이지 않던 그분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보다 훨씬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고 표정은 어쩐지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기억하죠 라고 말했고 그분은 이번엔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잔 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왠지 이번엔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인근 카페에 앉아 천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솔직했고 저 역시 숨기거나 포장할 것 없이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한 이야기, 아이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혼자라는 것까지 그는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분명 있으셨겠지만 그게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거겠죠. 저는 그런 당신이 참 좋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기분. 처음으로 가볍지 않은 감정이 제 안에 싹 텄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가끔은 조심스럽고 가끔은 웃음 가득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1년쯤 그렇게 조심스레 만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배려했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죠? 오늘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 한마디, 저는 오래도록 들어본 적이 없던 말이었죠. 늘 웃고 있지만 제 안엔 상처가 있었고 그는 그걸 억지로 들춰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토요일, 그가 함께 공원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걷기만 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걷고 나서 호수 근처 벤치에 앉았는데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당신한테 말 안 한 거 있어요? 전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랑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신 마음 다칠까봐,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부담될까봐 1년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꾹 눌렀어요.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작은 반지가 그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나랑 같이 살아줄래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아껴주고 이제는 당신 혼자 힘들지 않게 할게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안도하듯 웃었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가을 햇살보다 따뜻했던 사람, 그 사람과의 두 번째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양가 인사를 앞두고 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전 한 번 결혼했던 여자고 아이도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누군가와의 인연이 없었던 미혼이었고 부모님 입장에선 얼마나 복잡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지나온 시간도, 지금의 모습도 다 포함해서. 그 말이 고맙고 벅차면서도 과연 그 진심이 부모님께도 전해질까? 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죠. 그리고 드디어 양가가 인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 앞에 앉았을 때 괜히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런 제 손을 그 사람이 조용히 잡아줬습니다. 그 손의 온기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한 위로를 느꼈죠. 그 사람 부모님은 제게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서로 기대고 채우며 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많이 조심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중한 태도에 어느새 마음이 풀리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딸이 웃는 걸 보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과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 다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조용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하객 한 분이 따뜻한 눈빛으로 축복해 주셨고 그날의 공기와 햇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입장곡이 흐르고 그 사람과 나란히 걷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주례 없이 우리 두 사람만의 서약을 나누었고 하객들 모두 조용히 박수를 보내주셨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과거가 어떻든 이 사람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나누겠다고. 그 사람도 그렇게 제게 말했어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 날들을 믿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아닌 두 가족이 하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한 뒤 제 인생은 한층 더 평온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 행복이 내 몫일까 싶을 정도로요. 너무 오래 고단했던 삶을 살아서인지 이렇게 따뜻한 하루하루가 어쩐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성실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가정을 이루자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죠. 생활은 넉넉했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건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가슴 깊은 데서 뭔가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생명이 웃고 울고 젖을 먹는 모습만 봐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꼭 아이 목욕을 시켜줬고 밤중에도 아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 안아주곤 했습니다. 당신은 잠 좀 자, 내가 볼게. 그 말 한마디에 예전의 상처들이 하나씩 아물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된 순간들이었어요. 딸아이 유치원 입학식 날, 남편은 양복 차림에 꽃다발을 들고 나와선 딸아이보다 제가 더 부끄럽도록 사진을 찍어댔고, 저녁엔 고깃집에서 딸의 입학을 자축하며 셋이 마주 앉아 웃으며 고기를 구워 먹었죠. 이런 게 진짜 가족인가 봐. 남편이 말하더군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크지 않지만 늘 따뜻합니다. 냉장고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가 있고, 딸아이 방엔 어지럽혀진 인형들이 쌓여 있고, 남편 옷장엔 제가 다려놓은 셔츠가 가지런히 걸려 있죠. 부족함 없이 사는 삶.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일지 몰라도 저에겐 기적 같은 매일입니다. 외롭던 시간을 지나 지금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 기대고 꼭 안아주는 사람이 있고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눌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합니다.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웃게 되고 다시 꿈꾸게 된 건 그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7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로 시작했던 결혼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때가 되면 좋은 인연을 만나겠죠. 딸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늘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했어요. 젊을 땐 집안일은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먼저 나서서 설거지를 하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차 한 잔 내오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엔 그런 말도 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참 많이 배웠어. 이렇게 사는 게 사랑이구나.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딸은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사는 걸 보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대요. 이젠 남편과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주말마다 시장을 같이 보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젊은 날 이야기를 꺼내곤 해요. 저희 부부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늘 따뜻한 등불 같은 존재였어요. 27년 전 손을 잡고 시작했던 우리의 길, 지금도 그 손 여전히 따뜻하게 맞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날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